죽음의 수용소에서 파트 3. 초이미. 소아마비 혈청 연구에 사용되는 시험용 원숭이는 끊임없이 주사 바늘에 찔리고 또 찔리는 고통을 겪는다. 원숭이는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원숭이의 지능으로는 인간의 세계, 즉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가?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는 없는 걸까? 로고테라피에서는 이것을 초임이라고 부른다. 동유럽 출신의 랍비 한 사람이 저자를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들려주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와 6명의 아이들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보내져 죽었다. 그는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는 자기가 죽은 후 카디시를 올려줄 자식이 없다는 것을 괴로워했다. 심리 분석을 통해 그가 절망하는 실제 이유를 알아냈는데 그것은 수용소에서 아무 죄 없이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죽은 자기 아이들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테지만 정작 자신은 죄가 커서 아이들의 곁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저자는 그 랍비가 아이들보다 오래 살아남아서 시련을 겪는 것으로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늘나라에서 아이들과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는 저자가 알려준 새로운 시각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삶의 일회성. 삶이 일회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일회적인 잠재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우리는 수많은 현재의 가능성 중에서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 선택에서 우리는 좋던 싫던 자기 존재의 기념비가 될 만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일회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로고테라피는 염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다.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떼어낸 달력 뒷면에 중요한 일과를 적어놓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사람과 같다. 기법으로서의 로고테라피. 광장 공포증 같은 신경성 노이로제를 치료할 수 있는 특수한 기법을 로고테라피에서 개발했다. 신경성 노이로제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은 예기 불안이다. 이 예기 불안 증상의 특징은 환자가 두려움을 느끼면 바로 그 증상이 정말로 나타났다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을 간절히 과도하게 원하는 경우에 그 일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과도한 의도, 즉 과잉 의도는 특히 성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자주 발견된다. 과잉 의도 외에도 지나친 주의 집중 로고테라피에서는 과잉 투사라고 부르는 것이 발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일례로 불감증으로 저자를 찾아온 한 여성이 있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거라 생각한 여성은 자신의 여성다움을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 남자와 성관계 시에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주의를 집중시키게 되면서 그녀는 불감증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로고테라피 치료를 받은 후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로고테라피에서 활용되는 역설의도 기법은 두 가지 사실에 기반한다. 마음속 두려움이 정말로 두려운 일을 생기게 하고 지나친 주의 집중은 오히려 원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예로 땀 흘리는 것에 공포증이 있는 의사가 저자를 찾아왔다. 그는 땀을 많이 흘릴 것이라고 예상하면 이 예기 불안이 정말로 실현되어 땀을 흘리게 되었다. 저자는 환자에게 땀을 흘리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러 주변의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이 상황을 대비하라고 충고를 해주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 의사는 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 대신 그 반대되는 소망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역설의도 기법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거리두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자기 병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설 의도는 수면 장애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불면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결국 어떻게든 잠을 자야겠다는 과도한 의욕을 갖게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특별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역설 의도는 환자에게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고 반대로 잠을 자지 않는 노력을 하게 만든다. 역설 의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예기 불안 때문에 생기는 강박 충동 상태와 공포증을 치료할 때에는 이 기법이 매우 유용하다. 신경질환은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예기 불안과 같은 피드백 기제가 근본적인 발병 원인인 것 같다. 어떤 증세가 공포를 낳고 그 공포가 다시 증세를 유발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그 증세가 공포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환자가 강박증과 맞서 싸우기를 중단하고
대신에 아주 반어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비웃어주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증세가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없어지고 만다. 이렇게 얘기 불안은 역설 의도로 좌절시켜야 하고 과잉 의도와 과잉 투사는 역투사의 방식으로 좌절시켜야 한다. 치료의 핵심은 환자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데 있다. 집단적 신경증. 현대의 집단적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존적 공언은 허무주의가 개별적이고도 개인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신치료법이 현대에 만연한 허무주의 철학의 충격과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이 증상을 치료할 수 없다. 정신분석에는 위험천만한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범결정론이다. 범결정론은 어떤 조건이든지 그 조건에 대해 자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간관을 의미한다. 인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어느 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인간 존재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간에게는 그런 조건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딱 맞는 제이 박사의 예를 들어보면 그는 저자가 일생 동안 만나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악마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스타인호프의 도살자라고 불렸다. 나치가 안락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그는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혈안이 돼서 단 한 명의 정신병자도 가스실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인 제이 박사는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 군인에게 잡혀가서 독방에 갇혔다. 시간이 지나 최근이 돼서 저자는 당시 오랫동안 소련에서 옥살이를 했던 전직 오스트리아 외교관 한 사람을 상담하게 됐다. 그는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에 있었고 그 후 악명 높기로 유명한 모스크바 루비앙카 감옥에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심리 검사를 하는 도중에 그가 저자에게 제이 박사를 아는지 물었고 저자가 안다고 하자 그는 제이 박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루비앙카 감옥에서 그를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방광암으로 40살쯤 죽었지요. 죽기 전에 그는 선생님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안을 주었지요.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차원에 도달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는 동안 내가 사귄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인간 행동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정신을 넘어선 존재이다. 인간에게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신경증 환자나 노이로제 환자에게도 자유는 있다. 정신병도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비록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있는 법이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신의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그저 하나의 수단으로만 보았고 그 결과 정신질환 치료를 하나의 테크닉으로만 간주해왔다. 하지만 서서히 심리학의 얼굴을 한 의술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정신의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을 그저 하나의 기능인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사람을 그저 하나의 기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내면에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인간은 아우슈비츠 가스실을 만든 존재이자 또한 의연하게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입으로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3. 비극 속에서의 낙관.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라는 말은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세 개의 비극적인 요소인 고통, 죄, 죽음에도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낙관적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낙관적인 생각은 명령이나 지시를 받아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행복은 얻으려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먼저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그 이유를 찾으면 인간은 저절로 행복해진다. 웃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웃음을 강요해서는 진정한 웃음을 끌어낼 수 없다.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처음에는 체념 상태라고 부르는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고 한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체념 상태가 아침 5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물론 밖으로 일하러 나가는 것도 거부하고 대신 막사에 남아 똥과 오줌에 절은 집 더미 위에 누워있기를 고집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의미를 찾는데 실패한 경우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어지고 순간적인 쾌락의 추구가 뒤를 잇는 것이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스스로를 미래가 없는 세대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이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한 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런 젊은이들이 위안을 얻는 것이 담배가 아니라 마약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실 이런 마약 문제는 현대 산업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인 실존적 욕구의 좌절에서 발생하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은 정신병 발병 요인에서 점점 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시한 통계 조사를 보면 전체 인구의 29%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가 실종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것이 사실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신경질환의 표시나 징후라는 점을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 퍼져있는 집단적 신경증후군이 보여주는 세 가지 단면, 즉 우울증, 공격성, 약물 중독이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실존적 공허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은 많다. 모든 자살 행위가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알았다면 자살하려는 충동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집단 신경증후군의 두 번째 요소인 공격성과 관련해서는 캐롤린 우드 셰리프가 주관했던 한 실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녀는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보이 스카우트 그룹들이 서로 공격성을 갖게 했다. 그런 다음 관찰해보니 소년들이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때에만 공격성이 누그러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동의 목표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이 실려있는 차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협동하여 차를 진흙 구덩이에서 꺼내는 일 같은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표가 생기자마자 자신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의 도전을 받았고 서로 협동하게 됐다. 세 번째 문제인 중독에 관해서는 안네마리 폰 포르스트마이어가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다. 시험과 통계 자료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알코올 중독자의 90%가 스스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의미에 있어서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한다. 로고테라피 치료 전문가는 우선 환자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직면했던 각각이 개별적인 상황에 내재된 잠재적인 의미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다. 영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영화는 수천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장면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의미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저자는 3도 이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의미 역시 임종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인간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로고테라피는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주는 프롬프터로서의 판단력을 갖고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이 삶의 의미에 도달하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로 들어가는 세 번째 길이다.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무력한 희생양도 그 자신을 뛰어넘고 그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 인간은 개인적인 비극을 승리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 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유명한 예술가도 아니고 유명한 과학자도 아니었다.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유명한 운동선수도 아니었다. 그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공경을 이겨낸 사람들이었다. 비극의 세 가지 요소 중 세 번째 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다. 삶의 일회성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각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심지어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은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가치는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과거에 실현시킨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그 사람이 쓸모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조건에 기반을 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유용성은 그 사람이 사회에 이로운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정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사람이 이루어낸 성과를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 특히 젊은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요즘 사회의 특징이다.
만약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의 가치가 오로지 현재 그 사람이 지닌 유용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히틀러의 계획에 따라 자행된 안락사, 즉 나이가 들어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서 혹은 고통스러운 어떤 장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사람들을 죽였던 자비로운 행위에 대해 변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오로지 개인적인 모순의 탓으로 돌려버린다. 인간의 존엄성을 단순한 유용성과 혼동하는 것은 개념상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의 관심은 주인의 목소리를 그저 흉내내기만 하는 앵무새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횃불을 독립적이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영혼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렇게 주장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굶주림에 시달리도록 해보자. 배고픔이라는 절박한 압박이 점점 커짐에 따라 개인의 차이는 모호해지고 그 대신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표현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말과는 달리 강제 수용소에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모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차이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돼지와 성자의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이 세상은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욱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살펴본 대로 이 책은 나치가 자행한 유태인 학살과 관련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존한 저자의 경험에서 탄생한 로고테라피라는 새로운 정신의학의 치료 방식에 대해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고통을 이겨내는 삶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준다. 책 자체가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성찰을 주는 책으로 읽어보기를 권한다.